한국 같은 후진국은 쇠빙선을 만들 수 없어. 분명히 러시아 기술을 훔쳐갔을 거야. 속보입니다. 한국에서 바다 위 얼음을 깨는 배, 쇠빙선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기술을 유출해 갔다며 우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한국은 최고의 쇠빙선을 만들기 위해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오고 있으며 귀화까지 해서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지 않는 바다에서 쇠빙선을 제작하여 세계 1위까지 가게 된 한국의 감동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로마넨코예요. 저는 러시아 북쪽 북극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긴 바람이 항상 차갑고 눈은 완전히 녹지 않았었어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붙은 도로처럼 변했고 해는 며칠씩 모습을 감추고 있었죠. 그게 제가 살던 세상이었어요. 조용하고 차갑고 얼어붙은 곳이었죠. 아버지 표트르 로마넨코는 선박 설계사셨습니다.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술자였죠. 보통 배를 만들진 않으셨어요. 두꺼운 얼음을 부수고 나아가는 쇳덩어리, 쇠빙선을 설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표트르는 강철로 얼음을 춤추게 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종이에 곡선 모양의 선을 그리시고 넓은 가판과 동그란 알처럼 생긴 탱크 같은 걸 그리셨죠. 제가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는 종종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드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가 시작한 걸 마무리할 거야.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선소는 점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큰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예전엔 망치 소리와 불꽃, 시끄러운 기계음으로 가득했던 마을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저는 어디 갈 곳도 없었기에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추운 저녁 저는 다락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날려서 재채기를 100번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낡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어요. 헝겊으로 감싸진 채 안에 있던 건 아버지의 공책이었죠. 두껍고 무거운 공책이었어요. 안에는 도면과 숫자, 러시아어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뒤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배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쇠빙선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특별한 것이었죠. 거대한 가스 탱크와 길게 뻗은 파이프, 이상하게 생긴 곡선형 선체를 가진 배였어요. 짧게 적힌 아버지의 메모가 보였어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극한의 추위 견딜 것. 북극 항로 통과. 조용한 엔진. 미래의 에너지. LNG. 액화천 연가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며칠 뒤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배경 소음 삼아 오래된 TV를 틀었죠. 그런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한국 최초의 쇠빙 LNG선 건조 중 세계의 주목.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뭐라고?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거긴 눈도 안 오는 나라잖아. TV 앞으로 달려가 소리를 키웠어요. 뉴스에서는 한국의 조선소 이름을 언급했어요. 대우였는지 현대였는지 정확히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설계도 그건 아버지의 공책 속 그림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정말 저들이 해낼 수 있을까? 작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걸까? 믿을 수 없었어요. 북극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얼음을 뚫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눈과 함께 살아왔어요. 우리는 얼음의 성질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산과 바다, 컴퓨터 기술이야 유명하지만 얼음? 그건 우리 몫이었는데.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공책을 다시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글씨. 정성스레 그린 선.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디어가 지금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공책을 꽉 쥐었어요. 한국에 가야 할지도 몰라. 입 밖으로 말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한국어도 못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비행기 티켓 살 돈도 간당간당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누군가는 내가 시작한 걸 마무리할 거야. 창밖을 봤어요. 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요. 하지만 이번 눈은 포근하지 않았어요.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오래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의 조선소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문의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로마넨코입니다. 제 아버지는 쇠빙 LNG선을 설계하셨습니다. 귀사에서 비슷한 배를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책 마지막 장을 스캔해서 첨부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스팸함으로 들어갔거나 아무도 믿지 않고 그냥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정말 그 답장이 제 받은 편지함에 있었어요. 제목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보낸 사람 이상민 로마넨코 선생님께 보내주신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도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국으로 오셔서 저희 기술진과 만나보시겠습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길 고대하겠습니다. 이상민 드림. 수석 기술자.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공책을 꺼내 확인했어요. 도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의 꿈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졌습니다. 한국에 가라고요? 전 한 번도 러시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전혀 몰랐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랐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면 어떡하죠?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야 해. 그래서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아버지의 공책과 몇 벌의 옷,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챙겼어요. 그리고 고향의 작별을 고했어요. 차가운 바람, 텅 빈 조선소 얼어붙은 거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은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큰 캐리어를 끌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가방 끈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정말 컸습니다. 안에서는 커피와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아버지의 꿈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미 다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모든 게 밝아 보였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표지판에는 이상한 곡선과 동그라미가 섞인 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영어도 함께 있어서 그걸 따라갔습니다. 알렉산드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분은 김 과장님이셨고 검은색 승합차로 저를 부산이라는 도시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부산은 크고 활기찼습니다. 높은 빌딩, 빠른 자동차, 반짝이는 간판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몇 시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거제도라는 조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조선소를요. 마치 철로 만든 도시 같았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오르내리고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고 배의 부품들이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바다의 심장이 거기서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 주셨어요. 안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있었고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로마넨코 선생님, 저는 이상민입니다.
그분은 다정한 눈과 단단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셨어요. 곧 이어 한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분이셨어요. 한지훈 박사입니다. 저는 극저온 공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선박 안에서 가스를 차갑게 유지하는 기술이죠. 박사님은 아버지의 공책을 펼쳐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그러다 눈이 커졌어요. 이 설계가 1980년대 것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직접 그리신 겁니다. 박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봐도 상당히 앞서 있는 설계예요. 저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늘 시대를 앞서 가셨습니다. 이상민 수석님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말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네요. 한 박사님도 덧붙였어요. 러시아는 추위를 알고 한국은 배를 압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져왔어요. 마치 오랜 눈보라 끝에 모닥불 곁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 꿈을 함께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몇 주 동안 저희는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국 기술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섞기 시작했었죠. 한지훈 박사님은 온도 센서와 이중 구조 탱크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상민 수석님은 엔진 전문가와 빙의 구조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는 주로 옆에서 지켜보며 메모를 하고 아버지의 노트에서 아이디어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제안하곤 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 거대한 기계 속 아주 작은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알렉산드르 씨라고 말해주면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수석님이 조용히 큰 발표를 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선이 준비됐습니다. 이름은 블루 스노우 1호예요. 회의실 책상 위에는 선박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진 않았지만 그건 실제였어요. 쇠빙 LNG 시험선의 첫 번째 모델. 선체의 앞부분은 마치 고래머리처럼 곡선으로 되어 있었고 탱크는 은빛 돔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부두로 갔습니다. 블루 스노우 1호가 햇빛 아래서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당당하고 강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신을 증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박사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북극 환경 시뮬레이션 수조에서 시험해요. 다음날 저희는 차가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인공 해빙으로 가득 찬 커다란 수조가 있었어요. 큰 기계들이 찬바람을 뿜고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얼어붙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험선은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 어느 엔지니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유리로 된 통제실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박이 천천히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배의 앞부분이 얼음과 부딪혔고 쾅! 얼음을 깨고 나아갔습니다.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성공이에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연으로 회전합니다. 운전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박이 방향을 틀려는 순간 갑자기 철컥철컥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죠? 한 박사님이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탱크 내부 온도 상승 중입니다. 누군가가 대답했어요. 배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면서 단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탱크 안에 차가운 LNG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LNG가 너무 따뜻해지면 다시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거든요. 모든 시스템 정지. 이 수석님이 소리치셨어요. 엔진이 꺼졌고 선박은 얼음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아버지의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그 종이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져온 설계도였고 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박사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화난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저 많이 지쳐 보였죠. 어쩌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낡은 숫자들, 연하게 지워진 연필 선들 사이에 구석에 작게 적힌 문장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껏 한 번도 못 봤던 문장이었죠. 북극곰도 천천히 배운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북극곰도 천천히 배운다. 저는 웃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셨던 분이 아니었어요. 힘든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배도 얼음도 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는 밤이 깊고 추웠지만 부두로 나갔어요. 블루 스노우이로는 여전히 조용히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우린 그냥 배워나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문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 수석님은 눈썹을 올리셨어요. 다시 해보겠다는 겁니까? 한 박사님이 살짝 웃으셨어요. 포기 안 했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이 수석님이 말했어요. 좋아요. 다시 시작해봅시다. 시험이 실패했을 때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조용하던 작업실이 이제는 사람들 목소리와 웃음소리, 공구를 푸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죠. 이 수석님은 환한 웃음과 다부진 팔을 가진 한 남자를 소개하셨어요. 이분은 정 기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용접 전문가예요. 정 기사님은 저를 보며 말하셨어요. 러시아 도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몇 장 넘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래됐지만 튼튼하네요.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오래가는 물건을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부산 출신의 젊은 기술자 민재가 왔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였고 안경을 쓰고 항상 작은 메모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할 수 있어요. 더 작고 빠르고 똑똑하게요. 그는 새로운 LNG 탱크 배치를 그려 보여줬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온 과학자 두 분이 도착했어요. 그분들은 추운 곳에서도 잘 견디는 특수금속을 가져오셨죠. 한 분이 말하셨어요. 이 합금은 영하 160도도 견딜 수 있어요. 북극의 딱이죠.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사, 기술자, 프로그래머, 과학자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함께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음식은 매웠지만 따뜻했죠. 김치, 밥국, 아버지와 함께 먹던 러시아식 양배추 수프가 생각났어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말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파이팅! 이라고 하며 어려운 작업을 시작하고 제가 실수했을 땐 괜찮아요 라고 말해줬어요. 어떤 친구들은 절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박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렉산드로 씨는 손님이 아니에요. 저희 팀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업실 사람들 웃음소리. 팀 코리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팀 코리아. 함께 만들고 함께 배운다. 저희는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블루 스노우 2호였습니다. 이전 배와는 외형부터 달랐어요.
더 날렵하고 더 똑똑하고 더 강해졌죠. 새로운 냉각 시스템은 선체 아래에 더 깊이 설치되었고 금속은 마치 은빛 눈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 기사님은 모든 용접이 완벽하게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셨고 민재는 매 시간마다 압력 밸브를 확인했어요. 한 박사님은 센서 테스트를 계속 반복하셨죠. 그리고 저는요. 아버지의 노트를 들고 작업장을 돌면서 도면 하나하나를 실제 배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작은 오류를 발견했고 가끔은 새 아이디어를 직접 써넣기도 했어요. 아버지께서 시작한 걸 저희가 함께 이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늦은 저녁 부두에서 일하던 중 민재가 저에게 물었어요. 알렉산드르 씨, 러시아가 그리우세요? 저는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배를 바라봤어요. 가끔은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여기선 뭔가 더 큰 일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래요. 다음날 저희는 블루 스노우 2호를 물 위로 올렸어요. 팀원들이 조용히 부두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수성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블루 스노우 2호가 첫 번째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작은 수조나 인공 얼음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진짜 북극 바다로 나가는 거였죠. 진짜 얼음, 진짜 파도, 진짜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수성님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 배를 믿고 우리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가판난강 근처에 서서 아버지의 노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의 꿈을 기억했었어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에요. 배는 부두를 떠났습니다. 선장은 박 선장님이셨어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셨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저는 그분이 좋았어요. 바다가 열리자 온도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멀리 하얀 얼음이 떠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또 다른 세상, 눈과 고요함으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얼음 지대로 진입합니다. 박 선장님이 말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선박의 앞부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쾅! 첫 번째 얼음이 배의 강철 선체 아래서 갈라졌어요. 천둥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엔진 안정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조작자가 말했어요. 탱크도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냉각 시스템이 LNG를 영하 160도 이하로 유지해주고 있었죠. 저는 한 박사님을 봤어요. 그분은 화면 속 숫자를 확인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박사님이 조용히 말하셨어요. 그 다음 더 두꺼운 얼음 지대에 도달했어요. 하얀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얼음이었어요. 배가 느려졌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더 꽉 쥐고 중얼거렸어요. 제발 넌 할 수 있어. 그러다 갑자기 쾅! 배가 얼음을 뚫었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박 선장님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왔습니다. 회전. 블루 스노우 1호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배가 너무 빠르게 돌다가 탱크 온도가 올라갔고 거의 재앙으로 이어질 뻔했죠. 이번엔 다시 시도할 시간이었어요. 박 선장님이 천천히 조타를 돌리셨어요. 엔진이 부드럽게 반응했고 센서에서 작은 소리만 들렸어요. 모두가 탱크 온도계를 바라봤어요. 영하 162도, 영하 162도, 여전히 영하 162도. 여전히 차가웠고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한 박사님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성공했어요. 이수성님은 크게 웃으셨어요. 진짜로 성공했네요. 박 선장님은 외치셨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갑판으로 걸어나갔어요. 하늘은 옅은 파란색이었고 얼음이 수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자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국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쇠빙 LNG선 건조. 러시아 설계의 한국 기술과 만나다. 팀 코리아 북극을 건너다. 조선소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작업자들이 웃고 기술자들이 서로 포옹했고 정 기사님은 매운 제육볶음을 만들어 모두에게 나눠주셨어요. 민재는 기타를 들고 나와 얼어붙은 발가락에 관한 우스운 노래를 불렀어요. 한 박사님은 저에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건네셨어요. 블루 스노우 이후 앞에서 모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었어요. 고마워요, 알렉산드르 씨. 당신 없이는 못했을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꿈은 함께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러시아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는 짧았어요. 단 몇 줄뿐이었죠. 당신은 러시아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했습니다. 즉시 귀국하십시오.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을까요? 협박이었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옛 설계도를 공유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건 군사 기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무기를 만들던 분이 아니셨어요. 세상을 돕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죠. 지식은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한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쟁을 위한 설계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설계였죠. 그래도 그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조선소에 갔습니다. 한 박사님이 제 얼굴을 보시곤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는 말없이 그 편지를 건넸어요. 박사님은 천천히 읽으시더니 눈을 들어절 바라보셨어요. 무서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기밀이라 부르는 건 우리가 보기엔 꿈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성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문을 닫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그 편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뜻이죠? 수성님은 웃으며 말하셨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으시면 영주권을 드리겠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시민권도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가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단지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수성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부두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엔 구름이 떠 있었고 블루 스노우 2호는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배는 은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종이는 닳아 있었고 잉크는 흐릿해졌지만 아버지의 꿈은 여전히 분명했어요. 가장 추운 바다를 건너는 배.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배. 러시아의 것도 한국의 것도 아닌 그저 인간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도 정했어요. 강로만. 로마넨코와 비슷한 발음이면서도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어요. 로는 길, 만은 희망이었죠. 시민선서를 하는 날 한 박사님, 이수성님, 정 기사님, 민재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제가 증서를 받자 다 함께 박수를 쳐주셨어요. 민재가 소리쳤어요. 이제 진짜 우리 팀이에요. 그 뒤에 한 박사님이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엔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블루 스노우 2호 모형이 들어 있었어요. 옆면엔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어요. 팀 코리아. 한 박사님이 말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당신 집이에요.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어요. 내 집 그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날 저녁 저희는 항구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파도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낮게 날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누군가는 내가 시작한 걸 마무리할 거야.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제가 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제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멀리 블루 스노우 2호가 물 위에 조용히 떠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 배가 단지 기술의 상징이 아니라 저에게는 삶의 한 조각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고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 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들고 그저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천천히 껴안아 주었고 지금은 제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안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선 항상 주머니를 조심했고 지하철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의 표정이 달라졌고 어디든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선 달랐습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도 누구 하나 따라붙지 않고 편의점이 24시간 불을 밝히는 사회. 지갑을 잃어버렸던 날이 기억납니다. 식당에서 가방을 놓고 나왔는데 3시간 뒤에 돌아가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식당 사장님은 말없이 제 가방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 건 질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모두가 줄을 서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을 비워두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어르신들도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저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부드럽게 알려주셨죠. 외국분이신가 봐요. 여기선 이렇게 줄 서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하나가 저에게는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을 덜어주었어요. 한국의 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었을 때 회사 동료가 조용히 유자차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작은 종이컵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 한 모금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제도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도시처럼 인터넷이 빠르고 행정 시스템도 정확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인 저를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병원도 예약이 간편하고 설명도 상세했습니다. 은행, 병원, 공공기관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체계와 배려는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 서류 하나 떼려면 며칠씩 기다리고 담당 공무원 기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확했고 빠르며 사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함께라는 정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켰던 모습.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서로를 위해 참아주던 그 시절을 영상으로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식탁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감싸주는 문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강로만. 이 이름은 단순히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로는 길, 만은 희망. 아버지의 꿈을 따라 걸어온 길 위에서 희망을 발견한 제 이름이에요. 귀화식 날 한 박사님, 이수성님, 정 기사님, 민재까지 모두 와주셨습니다. 민재는 장난스럽게 외쳤어요.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됐네요. 형 환영해요. 그 말이 그렇게 뭉클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형이라는 말에 담긴 정, 환영이라는 말에 담긴 진심. 그날 받은 시민증과 함께 한 박사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그 안엔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블루 스노우 2호 모형이 있었어요. 옆면에는 작게 새겨진 글씨. 팀 코리아. 박사님은 말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네, 이제 제 집이에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지금도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말. 누군가는 내가 시작한 걸 마무리할 거야. 이제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 따뜻한 나라가 저와 함께 해줬어요.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